자, 우리 35페이지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폭리행위라고 합니다. 폭리행위. 자,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자, 갑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입니다. 갑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입니다. 자,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하고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이 있으면은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즉 폭리행위로 뭘 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A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은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이죠. 얼마 주고? 5천만 주고 매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폭리를 취한 거잖아요.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갑과 을 간의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뭘 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정을 한번 봅시다. 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에다 동그라미,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무효 동그라미. 이처럼 폭리행위는 무효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는 폭리행위까지 세 번째 줄까지 밑줄 그어두시고 효과는 성립요건 다음에 효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 성립요건을 봅시다. 자, 요건은 세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세 가지. 첫 번째 보면은 급부 현저한 불균형이죠.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게 객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 자, 우리 내용에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나기 때문에 요건이 세 개 있는데 어떤 게 객관적이고 어떤 게 주관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객관적 요건. 자, 두 번째,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거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주관적 요건. 자, 우측에 3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폭리자의 이용행위, 즉 이러한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알고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알고 이용해야 된다.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주관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두 개, 객관적 요건이 하나죠.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 요건. 그래서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라든지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하게 되고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은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에서마다 무효라는 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립요건 보면은 급부와 현저한 불균형 그 밑에 밑줄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밑줄 그어두시고 우측 보면은 객관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그 가치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다. 먼저 공박. 자, 공박은 급박한 곤란을 의미합니다. 급박한 곤란을 의미한다. 반드시 보통 보는 이제 공박은 경제적인 공박이 대체적인데,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제적 동그라미, 경제적뿐만 아니라 명예, 동그라미, 그 다음 정신적 동그라미, 심리적 동그라미, 신체적 동그라미, 꼭 경제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하물며 보다 명예까지, 명예 침해도 보다
궁박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밑에 보면은 궁박 상태는 일시적이도 무방합니다.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도 무방합니다. 일시적도 무방하다. 예컨대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자,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고소인이, 자, 그러면 구속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라고 현자에게 불공정하게 요구한 경우도 뭐다? 그것도 공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 봅시다. 경솔. 자, 경솔은 우리 법률 용어로 굉장히 어렵게 써놨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경솔하다라고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달리 생각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경험입니다. 무경험. 밑줄 그어주십니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의 결여를 말하고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평생 동안 처음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특정 영역이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 내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 처음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해야 됩니다. 무황, 문명이라든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든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재가 아닙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도 밑줄.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사유가 모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셋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춰야 됩니다. 궁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든 한 가지 요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자, 37페이지 반가로 3번 폭리자의 이용행위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시면 두 번째 줄부터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갑은 피해자죠. 피해자, 을은 폭리자. 자, 피해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폭리자가 이를 이용해야 되지,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가로 3번 요건 전부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입니다. 자, 판단 기준 중간에 보면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기준 여기까지 밑줄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법률행위 시 계약체계 시입니다. 계약체계 시입니다. 자, 이러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언제 법률행위 시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한 후에 어떠한 사정에 인해서 계약 체결 후에 어떠한 사정에서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 합시다. 이거는 불공정 법률이 아니다. 왜? 계약 체결 시에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계약 체결 시에 갑이 뭐 해야 된다?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한 후에 공박, 경솔, 무경험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언제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로 기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도 따라서 또 밑줄 판례. 사후에 예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하여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계약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 이러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공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는, 자,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는 경솔 동그라미, 무경험 동그라미. 누구 기준한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한다. 대리인 동그라미.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하고, 자, 그 밑에 보면은 공박은, 공박 동그라미.
궁박 상태에 있었는 여부는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한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 부동산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대리권 수여. 대리권 준 겁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대리인이에요. 자, 대리병과 을간에 이제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법률행위인데, 자, 대리인 기준은 대리인이 궁박한 상태다. 궁박한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 다른 요건이 갖춰졌다. 불공정한 법률행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 궁박은 누구 기준한다는 거예요? 갑이 궁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뭐다? 경솔, 무경험이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경솔, 무경험으로 법률행위했다라 한다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요.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자, 방가로 2번. 증명책임이다. 자, 증명책임은 전부 밑줄 그어 두셔야 됩니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자, 증명책임은 뭐냐면은, 자,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 자, 추정되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뭐 궁박, 경솔, 무경험이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추정되지 않는다 했죠?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궁박한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 경솔한 상태였다, 무경험한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된다고. 추정이 안 되면 본인 스스로가 주장한 자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은 누가 해요? 피해자가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전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명책임은 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누가 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하단의 두 번째 줄, 증명책임에서 하단의 두 번째 보면은 궁박,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궁박, 경솔뿐만 아니라 궁박, 경솔, 무경험까지 전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볼까요? 성립 요건, 이 세 가지 요건 갖춰졌고, 또, 요건의 전부 판단 기준, 또 증명책임 다 살펴봤고, 자, 35페이지 효과입니다. 효과. 자,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하지 않았으면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행을 했으면요. 원칙은 돌려달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에도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과 다르잖아요.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둘 다 불법자잖아요. 근데 불공정 법률은 누가 불법자예요? 폭리자만. 피해자잖아요, 갑은. 피해자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폭리자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폭리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나중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견되면, 하게 되면은, 이러한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폭리자는 달라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만 달라할 수 있다? 피해자만. 피해자.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자, 갑이 이러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을과 법률행위 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다시 누구한테 매매를 했습니까?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한 겁니다. 자,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예요. 즉, 병은 유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는 앞에 있는 권리자를 보라 했어요.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인지 무권리자인지 보라 했죠?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무효니까.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한다. 자, 또 하나.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무효뿐만 아니라 제3자도 보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35페이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보면 세 번째 줄까지만 밑줄,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밑줄 그것이 바랍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상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급부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렇지만은 폭리자는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36페이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조금 전에 있던 절대적 무효, 그 얘기입니다. 또 앞에 있는 권리자가 을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가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절대적 무효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나중에보다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도 부재소 특약한다 해도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그 내용이고. 자, 네 번째 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일종입니다.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그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냥 반사회적 법률에서 하나 떼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아셨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이제 메모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추인은 안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우리 무효 취소할 때 배울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허용됩니다. 전환이 허용되는데 추인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적용 범위입니다. 30의 하단의 4번. 이거 중요합니다. 적용 범위. 자, 우리 폭행행위는 자, 유상계약 또는 쌍무계약에서 적용됩니다. 폭행행위는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문제됩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 두 번째, 증여계약이라든지 기부행위, 즉 무상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세 번째,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를 후속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도 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또 경매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경매 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현저하게보다 저렴한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억짜리 부동산을 경매를 해서보다 6천만 원 주고 경매를 받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는 겁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에서요, 문제가 작년에 3문제 나왔어요. 법률의 목적에서. 또, 이 반사회 질서 있죠? 반사회 질서, 불공정한 법률에서 3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39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작년에 나왔던 죠? 28회 때. 자, 무효가 아닌 거라고 됐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자, 우리는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안 배운 사람은 뭐겠죠? 통정허위표시입니다. 우리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무효잖아요. 무효. 그쵸? 무효. 자, 이건 몰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주택법상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그렇죠. 단속 규정 있잖아요. 단속 규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조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우리 재단법인의 학조법인은 재산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건 몰라도 아까 주택법 명백하게보다 우리 배웠던 게 틀렸잖아요. 자, 네 번째,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이것도 무효죠. 도박자금. 다섯 번째도 공문에 증명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이것도 무효이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만 공부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저준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2번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통 사찰 주지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주지 임명행위는 아까 뭐라 했어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부적관계 종료로 해제 조건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라 보다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조건이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거 나중에 우리 배울 겁니다. 조건과 기한에 있어서. 자, 세 번째,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맞고. 자, 네 번째,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대가가 여비, 일시손해 범위 내의 것이라면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렇죠? 초과야만이 무효되죠. 그렇죠? 초과야만이.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기구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마다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40분 봅시다. 40페이지. 40페이지 3번. 3번. 자, 3번 보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얼른 보면은 뭐가 있어요? 눈에 띄어요. 두 번째 줄. 적극 가담. 그렇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그럼 이중매매에서 무효라는 겁니다. 항상 적극 가담 나오면은 무효입니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봅시다. 자,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있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없다. 두 번째,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이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갑과 병을 공동 불법행위에 해서보다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매매에서 계약금 계약을 알면은 풀 수 있어요. 갑은 계약금 배액을 산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래요? 중도금 줬으니까. 왜? 첫 줄에 나오잖아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착수에서보다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몰라도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자, 네 번째,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우리 절대적 무효라든지 절대적 무효 같은 거는 우리 불공정 법률 추인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다섯 번째, 만약 선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절대적 무효라 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 무효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했습니다. 또 병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권리자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은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41페이지 5번 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알았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첫 번째, 경매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무상계약이 적용된다 안 된다? 뭐 기부행위라든지 증여라든지 무상계약 적용 안 됩니다. 세 번째,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공박상 상태는 대리인 기준 한다? 공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대리인은요? 경솔무경험입니다. 경솔무경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보면은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맞죠? 계약 체결 당시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 했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 연기를 가시라고. 물론 이제 문제는 같이 풀면 쉬워요. 걔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42페이지 봅시다. 법률의 해석. 자, 우리 법률의 해석은 법률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법률의 해석의 목적입니다. 자, 이 목적은 전부 중요한데 두 번째 줄까지만, 즉 앞에까지만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까지만 밑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의 해석은 표의자가 우리 의사표시한 사람입니다.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즉 표시상의 효과사를 밝히는 것이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 자, 표시 행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어떤 진위를 밝힌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법률의 해석 표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이 순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입니다. 순서. 자, 법률의 해석을 하려면은 먼저 어떤 기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입니다. 기준. 첫 번째,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보통 이제 법률에 하게 되면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1차적으로 과제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으로 이 법률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뭘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습이 있으면, 즉 관행이 있으면은 그 관행에 의한다라는 것. 두 번째가. 법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자, 이 밑줄 몇 가지. 이걸 임의규정이랍니다. 이걸 뭐라 한다? 임의규정. 그럼 관계 있는 규정을 뭐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자, 임의규정과 관습이 있다니까 어떤 걸로 한다는 거예요? 먼저 끝에 있잖아요. 끝에 관습 동그라미. 임의규정보다 먼저 앞서서 관행이 있으면 관행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3페이지. 우리 사실은 관습과 간습법은 잠깐 구별합시다. 우리 사실은 관습을 관행이란다. 관행이란다. 관행. 관습법은 이러한 관행에다가 법적 확신이 있는 걸 합니다. 법적 확신 또는 법적 인식. 이 법적 확신은 판결을 의미합니다. 판결. 어떤 관행이 있다. 그 관행이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면은 관습법이에요. 이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관습은 이러한 법적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다는 거. 이 법적 확신이 어떤 관행이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면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묘기준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는 20년간 평균공헌하게 점유하게 되면은 분묘기준권이 성립되잖아요. 오래전부터 관행했단 말이에요. 나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거는 관행했단 말이에요. 그 관행이 뭘로? 판결로서 인정되면은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자, 이러한 사실은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관습법은 법원이에요. 법원. 자, 이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을 뜻합니다. 우리 천안 지원에 있는 그 법원이 아니에요. 이 법은 뭘 뜻한다? 법의 존재 형식. 우리 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요. 성문법과 불문법. 우리 가장 이 관습법은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민사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뭘로 한다?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해서 뭘로 한다? 조리에 의한다라고 우리 민법 1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이처럼 관습법은 법원에 해당됩니다. 법원. 자, 그렇지만 사실은 관습은 우리가 지금 배우자 하는 의사표시 해석 기준입니다. 해석 기준.
자, 사실은 관습은 누가 주장해야 되냐? 당사자가 이러한 관행이 있다라고 당사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원이 법원이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습법은 누가 해야 됩니까?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도 큰 차이점,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우리 43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임의법규입니다.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우리 105조입니다. 우리 아까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뭐라 했어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이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한 때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했습니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뭘로 한다는 거예요? 임의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임의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러한 당사자가 기도한 목죄라든지 사실한 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마지막으로 뭘로 한다는 거예요? 신성실 원칙 또는 뭐다? 조리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줄만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신성실 원칙 또는 법의 근본 원칙이라는 조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두 만기뽀로 합시다. 앞에 있는 자만 따서 목사, 임신, 목사, 임신 네 가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뭐였어요? 목적,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두 번째, 사실은 관습. 세 번째, 임의법규. 네 번째, 신성실 원칙.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요. 순서는. 자, 45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법률 해석 방법인데 작년에 책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책은 내용이 없는데 삭제했네 보니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건데 자, 법률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자연적 해석 방법. 두 번째, 기본적 해석 방법. 세 번째, 보충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자연적 해석 방법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표의자. 우리 표의자는 누구라 했어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 입장에서마다 해석합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자, 기본적 해석 방법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고 보충적 해석 방법은 당사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흠결이 있으면 제3자가 보충한다는 겁니다. 예, 제3자 입장입니다. 제3자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법원이겠죠. 그래서 이 법률의 해석의 주체는 법원입니다. 결국은 법원. 자, 우리 이제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우리 자연적 해석은 문자상, 문자적 또는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 문자적 또는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누구?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겁니다. 오로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지 어떤 문자적 또는 언어적 의미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짭새가 지나간다. 짭새가 지나간다. 우리 문자적, 언어적으로 짭새는 그렇죠.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진위는 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이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진위에서 해석합니다. 표의자 진위대로 해석한다. 이제 표의자의 의사에 의해서 뭐다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외국의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과 을이 이제 친구인데, 자, 이혼으로 도서관을 주겠다. 내가 사망하면 뭐다? 도서관을 주겠다. 근데 이 갑과 을 간에는 이 도서관이 뭐냐면은 포도주 창고예요. 포도주 창고. 그래서 유언장에 도서관을 주겠다라고 유언장에 기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갑과 을 간에서는 은어로 뭐다? 이 도서관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간다 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포도주 창고 간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었다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응? 포도주 한 병 깠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친구들끼리 은어로 이 도서관을 뭘로 한다? 포도주 창고라고. 근데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유언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도서관. 이게 이제 표시행위죠? 표시. 진위는 뭐예요? 갑의 진위는? 도서관이라 뭐다? 이거는? 포도주. 이게 의사잖아요. 자, 그래서 을이 갑에게 상속인이죠, 상속인. 네. 을이 이제 상속인한테 소송한 겁니다. 뭘 달라고? 포도주 창고를 달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유언장에는 뭐가 있겠다? 도서관을 적겠잖아요. 도서관은 없다. 근데 우리 이제 그 판례는, 이제 외국 판례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자연적 해석 방법을 택한 거예요. 누구 진위? 표의자의 진위. 이 문자에 표시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표의자의 진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표의자의 진위대로 뭐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 방법은 표의자의 진위대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표시 무효 원칙. 자, 표시가 잘못되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되지 않는다. 예, 누구 어떻게 판단하니까? 의사대로, 표의자의 진위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표시가 잘못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착오는 당연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몰라야 되잖아요. 일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돼야 됩니다. 근데 자연적 해석 방법은 불일치된다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누구 입장대로? 표의자 입장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겁니다. 표의자 진위대로. 그래서 표의자 진위대로 해석한다는 거, 이게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기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겁니다.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표시된 대로, 항상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항상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자, 우리나라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대여. 100만 원을 빌리는 거야, 100만 원.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변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변제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너 70만 원만 갚아라. 이 말 떨어지자마자 을이 100만 원 갚을 때는 갚지 않다가 70만 원만 갚아라 하니까는 바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갚을 때 70만 원 갚을 때니까 뭘 써달라? 총 완결이라고 써달라. 영수증이라. 자, 여기서 갑 입장에서는 이 70만 원도
받을 목적으로 총완계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갑 입장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100만 원 갚을 때는 갚지 않고 70만 원 갚으라니까 당장 갚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달라, 30만 원 달라라고 소송한 겁니다.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결 내렸을까요? 자,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냐 달라요. 표의자 입장에는 갑이죠. 표의자 입장은 30만 원 받아야 되고, 표의자 입장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보다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규범적 해석으로 판단한 겁니다. 표시된 대로, 너 총완계라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 그렇죠? 쓸 때는 총완계라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돈 안 주는데 70만 원? 그때는 아예 총완계라 쓰지 말고 그래 알았다라고 말로 그래 갚지 않아도 돼라고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해야죠. 그래야 그 구두랬던 걸 입증 못하면은 돌려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 규범적 해석 방법이고, 보충적 해석 방법은 당사자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어떤 흠결들을 제3자가 보충해 줍니다. 이 제3자는 대체로 어디다고요? 법원입니다. 원래 이 법률의 해석의 주체는, 결론적으로 법률의 주체는 누구다? 법원입니다. 법원. 자, 그리고 이 자연적 해석 방법과 규범적 해석 방법, 구별 방법입니다. 우리 판례가요,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건 자연적 해석, 그렇게 판결 내리지 않아요. 그냥 판결 내리면은 우리 학자들이, 아, 이런 형태는 뭐다? 자연적 해석이다. 저런 형태는 뭐다? 규범적 해석. 그렇게 학자들이 붙인 거지. 판결에 뭐 규범적 해석, 뭐 자연적 해석, 그게 붙지 않습니다. 자, 구별. 자, 우리 일일학습에 그 출제됐던 문제였었습니다. 갑이을에게 고하 한 점을 매매합니다. 매매하는 청약을 합니다. 960만 주고 900년 살래라고 을이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승낙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승낙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계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를 한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제 갑과 을 간의 이제 해석 방법이죠.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 지금 뭔만 지금 있어요? 지금 해석하는데 어떤 자료만 있어요? 계약서만. 계약서만 보면은 지금 얼마만 지급하면 돼요? 690. 자, 근데 당사자, 즉 폐기자의 의사표시는 얼마인데요? 960. 이 계약서만 보면은 당연히 을은 690만 주면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다른 해석 자료가 있다? 계약서 말고 다른 해석 자료가 있다. 자, 다른 해석 자료가 있으면은 을은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을은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자, 을은 갑의 진위, 자, 표의자의 진위로 해석한 걸 우리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방법을 했잖아요. 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해석 자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다는 거는 을이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상대방 입장. 규범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어떤 해석 자료가 있다 한다면은 을은 상대방보다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다른 해석 자료가 없단다면 보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나중에 우리 오표시 무효 원칙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도 오표시 무효와 관련 법률이 문제니까 1번, 2번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자, 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은 도달지로 되어 있죠. 자, 우리 민법은 도달지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된 입법주의가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표벽주의. 두 번째, 발생주의. 세 번째, 도달주의. 네 번째, 요지주의. 자, 갑이 을에게 자동차 세대를 청약합니다. 청약하려면은 갑은 이제 주문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문서를 작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주의가 표벽주의입니다. 주문서를 작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표벽주의고, 그 주문서를 을한테 송달할 때, 즉 발송한 때, 우체통에 투입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발신주의입니다. 자, 주문서가 을한테 도달한 때는 우리가 도달주의. 자, 요지주의는 자, 도달해서 사장이 읽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요지주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원칙이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달주의를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발신주의를 예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은 방가루 2번 보면은 도달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이게 2번은 동그라미 전체 다 중요합니다. 전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은 도달이라면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자,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박스를 해줘요. 박스.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주의할 점,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상대방이 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도달이 돼서 최소한 읽지 않다 하더라도, 도달이 돼서 읽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 직원이 수령한다든가, 가족이 수령한다든가, 동거 가족이 수령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 돼야만이 뭐다? 도달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하지 않는다라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또는 가족이라든지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도달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의 우체통에 투입된 사실만 가지고 도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우체통에 투입돼서 동거 가족이 수령한다든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 직원이 수령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 상태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 우체통에 투입된 사실만 가지고 도달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가로 2번 보면은 연착, 도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늦게 도착하는 것, 연착 또는 불착의 불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간다?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표의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1조 2항을 볼까요? 그 밑에 하단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있죠? 효력 발생은 법 조문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이 중요합니다. 자, 2항 보면은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 동그라미, 발송한 후 동그라미, 사망 동그라미, 제한 능력 동그라미. 이처럼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갑이 자동차 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청약서, 주문서를 작성해서 바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체통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하자마자 뒤돌아서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됐습니다. 청약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청약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3번 의사표시 철회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줄까지 못한다까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읽지 않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읽지 않다 해서 처리할 수 있다 라면 틀립니다. 읽지 않아도, 상대방이 읽지 않아도 도달만 되면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보면은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하단부터 다만부터 밑줄.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 발생하기 전이므로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자, 도달의 입증 책임입니다. 도달의 결과, 도달의 입증 책임은 도달을 주장한 자에 있습니다. 도달을 주장한 자에 있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아니라 도달을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도달을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된다. 그래서 도달을 주장한 자, 박스로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판례는 내용 증명 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등기 우편. 그 다음에 보통 우편이 있습니다. 보통 우편. 자, 우리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내용 증명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국가관서에서 뭐다? 입증을 해줍니다. 우체국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그래서 그 내용에 뭘 찍어요? 확정일자를 찍는다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등기 우편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국가관서에는 우체국에서 입증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보면은 안에다가 확정일자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표시할 때는 내용증을 보내야 돼요. 등기 우편을 보내잖아요. 그럼 등기 우편을 보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의사표시했어라고 주장하지만은 상대방도 받아봤습니다. 그럼 상대방 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떠한 확정일자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용 증명은 그 내용에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국가관서에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뭐 해준다? 입증을 해준다고. 그렇죠? 이게 내용 증명이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세 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우체통에 보관하고 한 통은 보내고 한 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분실하게 되면은 3년 동안에 그 우체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등사 열람하면 됩니다. 자, 이처럼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요, 송달을 하잖아요. 송달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송되지 않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뭐 한다? 추정됩니다. 이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특별한 사정 없이 반송되지 않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됐다고 추정합니다. 근데 보통 우편은요,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 잘 나옵니다. 이 판례 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보통 아파트 경비원이 우체부 집배원 아저씨한테 우편물을 받아서 우체통에 투입시키잖아요. 그 투입된 사실만 가지고 송달됐다 안 됐다, 도달됐다 안 됐다, 도달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최소한 우체통에서 가족이 끄집어낸다든가, 그렇죠? 회사 직원이 끄집어낸다든가 그래야만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놓아둔 그 자체가 뭐다? 도달로 보지 않습니다. 자, 50페이지 봅시다. 발신주를 취하는 예외 규정이 6가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부 다. 발신주 취하는 예외 규정. 원칙은 우리 도달주 취하잖아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발신주는 발송한 때, 즉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 걸 6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표시 수령 능력.
자, 의사표시도 수령 무능력자가 있습니다. 수령 무능력자는 누구냐? 제한 능력자는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수령 무능력자다. 우리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12조.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제한 능력자 스스로 도달을 주장한 것은 무방합니다. 제한 능력자 스스로 도달했다고 주장한 것은 무방합니다. 자, 우리 단서 좀 봅시다.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미성년자가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사겠다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 겁니다. 자,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내게 되면은 이 수령 능력자는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 때문에 이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했다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은 법정 대리인 병이 이러한 도달 사실을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대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수령 무능력자. 자,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 전문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의사표시 공소송달입니다. 자, 표의자가 과실 없이 동그라미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우리 민사소송법 공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송달 제도는 우리 민사소송에서 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자, 원고입니다. 피고. 자,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 소장 부분과 소송 안내물을 을에게 송달합니다. 자, 근데 을이 송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기는 차용증에 예를 들어서 차용증 주소로 그 주소로 해서 을에게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 주소로 송달한 거예요. 근데 그 주소만 놔두고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을이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다시 갑에게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주소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은 을의 주민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초본을 발급해 보니까 똑같은 주소예요. 소장에 있는 주소. 그럼 또 다시 그 주소로 송달해 달라면 을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은 영원히 미제로 남습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은 미제로 안 남겨놓는다고. 어떤 제도? 공송달 제도. 상대방이 이처럼 소재를 알지 못한다든가 또는 일부러 받지 않게 되면은 공송달 제도에서 도달하게끔 만듭니다. 도달하게끔. 이게 공송달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처럼 의사표시를 발신했는데 상대방한테 어떤 이유로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달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공송달 제도로 해서.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처럼 받지 않으면은 법원에다 뭘 한대요? 공송달 신청하게 되면은 공송달로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상대방한테 도달된 것을 간주하게끔 해 줍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표의자가 과실 없어야 된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민사소송법상 공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 법 전문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줄 두 번째 보면은 실시한 날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주 후에.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획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갔네요, 보니까. 그 범위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하니까. 여러분 저만 따라오면 되니까, 알아서 제가 맞춰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강의 들었던 거 다시 1, 2월 달에 이해 못하면은,
1월달에 강의 다시 듣고 책에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